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포츠 심리학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이 많이 어려우실 텐데 제가 알려드리는 강의 이거 한번 쭉 보시면 진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분야가 무엇인지 단순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먼저 심리학이 무엇을 연구하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1분 만에 스포츠 심리학 전체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어린이가 있고요. 이 어린이한테 어디선가 공이 날라옵니다. 이때 이 공을 보고 어린이는 피하는데요. 이때 이걸 어떻게 피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운동 제어입니다. 이때 날아온 공을 다시 잡아서 이 어린이가 공을 던집니다. 이러한 동작을 이 어린이는 어떻게 배웠을까요? 이런 걸 연구하는 걸 운동학습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이가 크면서 어떤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있겠죠? 이런 것을 운동 발달이라고 합니다. 공을 잘 던지는 이 아이는 커서 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이 야구 선수들은 이제 야구 실력을 계속 향상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야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 스포츠 수행 심리입니다. 이때 성격, 정서, 각성불안, 동기, 목표 설정, 자신감, 심상 등 여러가지 내용이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스포츠를 더 잘하기 위한 연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아이가 실력이 좋아서 프로 구단에 입단을 했습니다. 이 프로 구단은 각 고등학교에서 1위를 하는 선수들만 데려왔습니다. 근데 리그 성적이 최하위인 겁니다. 각자의 운동 수행 말고 무엇이 있는지를 연구를 하는 것이 스포츠 사회 심리입니다. 어떤 집단의 행동에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자, 이렇게 선수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일반 사회인이 야구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일반 사회인 야구를 시작할 때 어떻게 참여를 하고 꾸준하게 참여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는 이론이 운동 건강 심리입니다. 이처럼 스포츠 심리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연구를 해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확실히 구분을 하고 이제 밑에 내용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운동 제어 파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운동 제어는 날아오는 공을 피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5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반사 이론은 자극이 반사를 일으킨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날아오는 공이 자극이고 피하는 것이 반사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단점은 처음에 이 반사 행동을 어떻게 생성을 했는지 원리를 설명할 수가 없고요. 다양한 반사 행동이 일어날 텐데 이러한 다양한 반사 행동의 능동적 변화를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운동 제어 이론에서는 주로 정보 처리 이론과 다이나믹 이론이 주로 매년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이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위에서 말했던 자극과 반사 사이에 어떠한 3가지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지각, 반응 선택, 반응 실행의 3가지 단계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밑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이론은 어떤 운동 행동은 위에 보이는 이런 프로그램처럼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로 자기 조직이 되고 비선형적으로 발생한다 라는 것이 다이나믹 이론이고요. 밑에서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생태학적 이론은 환경과 수행자, 과제 간의 상호작용으로 행동이 발생된다는 이론이고 신경체계 이론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신경체계를 통해서 이런 운동 제어가 일어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제어 이론에서는 주로 정보 처리 이론과 다이나믹 이론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보 처리 관점입니다. 정보 처리 관점은 자극과 그 반사 사이에 어떤 특정 3가지 단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감각, 지각, 그리고 반응 선택, 반응 실행. 한 가지씩 보면 먼저 감각, 지각 단계. 감각적 정보를 받아들여 자신의 기억 체계와 비교하여 의미를 부여함. 다시 얘기해서 날아오는 공이 어떤 시각적 정보라고 하면 자신의 기억 체계를 비교해서 이 날아오는 공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고요.
이때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투룹 효과, 그리고 칵테일 파티 효과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병렬적 처리 중에 일어나는 효과입니다. 한 가지씩 보시면 스투룹 효과는 병렬적 처리 중에 간섭 효과를 의미하는데요. 좌측에 보이는 네모난 칸 안에 쓰여지는 글씨의 색깔을 바로 말씀해 보세요. 자, 이때 글씨에 쓰여진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이때 글씨는 노랑이라고 써져 있죠. 이처럼 시각적 정보랑 나의 인지적 정보랑 서로 간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이런 스트롭 효과를 의미합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칵테일 파티처럼 여러 명이 모여 있을 때 시끄러운 공간 속에서도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잘 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감각적 정보 사이에서 내가 선택적으로 어떤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자, 다음은 반응 선택 단계입니다. 반응 선택은 위에서 본 자극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날아오는 공을 감각을 했다면 이것을 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습 초기 또는 초보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통제적 처리를 한다. 이러한 처리를 계열적이고 자발적인 처리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학습 후기 또는 숙련자의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죠. 자동적으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고 비자발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병렬적 분산 처리 과정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계열적 처리와 병렬 처리를 함께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다음은 반응 실행 단계입니다. 반응 실행 단계는 위에서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결정을 했다면 이것을 실제 움직임으로 만들기 위해 운동 체계를 조직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적 불응기. 심리적 불응기란 먼저 제시된 자극을 처리하고 있는 중에는 다음 제시된 자극을 바로 처리하기가 어렵다 라는 뜻이고요. 집단화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여러 자극은 하나의 자극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인팅 동작으로 예를 들면 선수가 있고 내가 상대방을 페인팅 동작을 소개해야 된다. 상대방.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처럼 했다가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때 이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자극 1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자극 2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자극 1과 2가 너무 짧으면 하나의 자극으로 간주를 한다. 즉 집단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페인팅 동작은 적절한 시간차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처럼 최대한 실제처럼 해야 상대방이 속을 수 있겠고 또한 이 페인팅 동작을 계속 쓰면 상대방이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이 페인팅 동작들은 자주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반응 실행 단계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은 반응 시간입니다. 반응 시간은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감각 수용기, 시각, 청각, 촉각 또 다양한 감각 수용을 통해서 이러한 자극이 들어오겠고 이러한 들어온 자극을 중추에서 처리를 하고 이런 처리의 결과를 다시 바깥으로 전달을 하고 이 전달받은 정보를 근육은 활성화를 하겠죠. 이러한 단계에 걸리는 시간을 반응 시간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 반응 시간, 즉 하나의 자극에 하나의 동작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100m 달리기 등의 예가 있습니다. 선택 반응 시간이란 여러 자극에 여러 동작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배구에서 상대방이 서브를 한다. 그럴 때 리시브를 해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할지, 어느 속도로 할지, 어느 각도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자극에 대해서 여러 동작을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선택 반응 시간이라고 하고 상대방이 한 서브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리시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리시브 동작이 아주 간결하고 숙련되어 있어야 반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행 시간이나 정보 처리 시간을 줄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변별 반응 시간입니다. 변별 반응 시간은 정해진 자극에만 반응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 상대방이 페널티킥을 한다.
내가 골키퍼라면 왼쪽으로 오는 그 페널티킥만, 즉 정해진 자극에만 내가 수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변별 반응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반응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각성 수준, 반응의 선택수, 예측 정도, 복잡성, 연습 수준 등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개념으로서 첫 번째, 정보 처리 관점에서 이 감각을 지각할 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통로 이론. 그래서 이 감각을 지각하는 통로는 하나다. 그래서 순서대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 제한 역량 이론은 자신의 역량 안에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중추자원 이론은 어떠한 감각적 정보가 왔을 때 자신의 중추를 필요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양을 조절을 하는 것이 그 중추자원 이론입니다. 다중자원 이론은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여러 개다, 다중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그 각각의 자원을 활용한다라는 것이 다중자원 이론입니다. 지각 협소화는 뭐냐면 각성 수준이 올라갈 때 이런 주의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기억의 과정은 부호화와 응고화, 인출의 단계를 이룬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이 날라오면 사람이 이제 피하는 동작을 하겠죠. 자,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이러한 공이 날라온다는 정보를 감각, 지각과 반응 선택, 반응 실행의 3단계를 통해서 이 피하는 동작을 한다는 반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이나믹 시스템은 이 이론에서 두 가지를 문제 삼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율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냐면 같은 동작 같아도 수많은 관절이 자유롭게 협응이 되면서 다 다른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이 공을 10번을 던져서 10번을 다 피한다고 했을 때 이 10번 피하는 동작을 자세히 관찰을 하면 모두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 처리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도의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운동 등가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운동 등가는 다양한 동작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공을 10번 던지고 이 10번 피하는 동작 중에 어떨 때는 앉으면서 피하고 어떨 때는 뭐 옆으로 한 발 비키면서 피하고, 즉 다양한 동작으로 이 피한다는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유도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이 맥락 조건 가변성에 문제가 있다. 같은 동작이라도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피하는 동작 10번, 같은 동작, 이 피하는 동작 10번을 할 때 이 날아오는 공, 이 상황이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매번 이러한 정보 처리를 통해서 협응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인간의 움직임은 이러한 정보 처리 프로그램처럼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것이 다이나믹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 맥락 조건 가변성에서 이 맥락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부학적 특징, 두 번째는 역학적 특징, 세 번째는 생리학적 특징이 있다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으로 가셔서, 그래서 이러한 다이나믹 관점에서 여러 학자들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 뉴웰의 개념이 중요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뉴웰은 먼저 인간의 움직임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절대적 움직임. 절대적 움직임이란 자유도의 시공간적 움직임이다. 두 번째, 상대적 움직임은 다른 분절에 대한 특정 분절의 움직임이다. 세 번째, 공통적 움직임은 모든 자유도에서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의미한다 라고 움직임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 운동학습 단계 아주 중요하고요. 뉴웰은 운동학습을 하는 단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협응이고요. 두 번째는 제어입니다. 자, 첫 번째 협응 단계에서는 과제 목표 달성 위 기본적인 그 협응을 한다. 처음에는 자유도를 고정을 하고 뒤로 갈수록 자유도를 풀려서 자유로운 동작을 만든다. 자, 제어 단계는 이런 어떤 상황에 맞게 만들어 놓은 협응 형태를 수정을 하는 단계를 제어 단계라고 합니다. 자, 다음 중요한 네 가지 개념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자기 조직의 원리. 이러한 움직임을 학습을 할 때 신체적이고 심리적, 환경적, 그리고 과제의 특성이 상호작용을 해서 어느 순간 딱 움직임이 생성이 된다는 것이 자기 조직의 원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을 던졌을 때
피하는 동작을 어떠한 뇌에서 정보를 처리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과제적 특성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그냥 딱 그 피한다는 움직임이 생성이 된다는 것이 이 자기 조직의 원리입니다. 자, 다음 비선형성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 피한다는 동작 자체, 그러니까 이런 협응이 시간에 따라서 이 변화가 선형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비선형성의 원리입니다. 자, 다음은 안정성입니다. 외부의 자극에도 자신의 움직임을 유지하려는 저항력이 안정성이다. 자, 다음은 상변이. 어떤 이런 안정성에 계속 영향을 미쳐서 이런 안정성이 변화가 되면 협응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이 상변이입니다. 그래서 뉴웰의 관점에서 다이나믹 이론을 보시면 이 운동 학습 단계를 잘 알아두시고 이 네 가지 특징을 암기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동학습입니다. 먼저 보실 것은 운동학습의 정의 및 특성. 자, 운동학습이란 숙련된 운동 수행을 위해, 일단 운동 수행을 위해서 개인 능력의 비교적 영구적인 변화, 그러니까 개인 수행 능력의 어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구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일련의 내적 과정이다. 내적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관찰할 수가 없다. 이때 성숙이나 동기 또는 훈련에 의한 변화, 나이가 들거나 발달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이때 성숙이나 동기 또는 훈련에 의한 변화는 운동학습이라고 볼 수가 없다. 운동학습이란 연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효율적인 협응 동작을 형성시키는 것이 운동학습이다. 이 개념은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운동기능 연습 방법.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고요. 비교하실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선 연습과 구행 연습, 집중법과 분산법, 전습법과 분수법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씩 보시면, 자, 무선 연습은 설명이 바뀌었는데요. 블로그에 올리는 PDF에는 다시 제대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무선 연습이란 무작위로 연습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과제 구분 없이 하는 것이고요. 구행 연습이란 주어진 시간별로 또는 과제별로 연습을 하는 것이 구행 연습이다. 그래서 축구로 예를 들면 무선 연습은 드리블, 패스, 슛 구분 없이 쭉 연습을 하는 것이고, 구행 연습은 드리블 10분, 패스 10분, 슛 10분 이런 식으로 과제별로 나누어서 연습을 하는 것이 구행 연습입니다. 자, 무선 연습법부터. 자, 무선 연습은 맥락 간섭이 많다. 즉 여러 과제를 한 번에 연습을 하기 때문에 서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대신 이런 환경적인 특성이 실제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파지 및 전이의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이 무선 연습의 특징이고요. 구행 연습은 나누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동작이 헷갈리지 않다. 즉 맥락의 간섭이 적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기술의 연습에 효과적이다 라는 것이 이 무선 연습과 구행 연습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은 집중법과 분산법입니다. 집중법은 휴식 없이 쭉 계속하는 것이고요. 성숙한 사람들이 가능하겠죠.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니까. 분산법은 휴식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고 비교적 미성숙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집중법에서의 특징은 먼저 처음 배우는 기능일수록 집중법을 활용을 한다. 그리고 이 연습을 할 때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휴식 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쭉 연습을 진행한다. 다음은 복잡한 과제일수록 집중법으로 연습을 한다. 양적 연습이 필요할 때 집중법으로 연습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분산법에서의 특징은 단순한 과제일수록 분산법으로 연습을 해서 어떤 지루한 그런 감정을 해소해주고 학습자가 굉장히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휴식 시간을 제공을 해서 그 피로 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질적 연습을 할 때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분산법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전수법과 분수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이 집중법과 분산법은 어떤 전체적인 수업의 형태, 그러니까 수업을 휴식을 하면서 하느냐, 휴식을 하지 않으면서 수업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나눈 것이라면 이 전수법과 분수법은 이 수업 안에서 어떠한 기술의 연습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전수법은 이러한 기술 동작을
한 번에 연습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어느 정도 숙달이 된 후기 연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을 너무 세분화하지 않고 동작을 통으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전수법을 하고요. 예를 들면 수용 스트로크 등이 있습니다. 전수법이 필요한 과제는 어떤 나누기 어려운 연속적인 과제 또는 단순한 과제가 있겠고, 전수법이 필요한 학습자는 장기간 주의 집중이 가능하고 숙련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분수법을 한번 보시면, 분수법은 기술 동작을 나눠서 연습하는 방법이고요. 비교적 초기 연습 방법이다. 그래서 배구 경기 기능에서 이런 서브나 리시브 등과 같은 이런 세부적 과제를 연습하는 것이 분수법이다. 그래서 분수법이 필요한 과제는 개별적인 과제 또는 복잡한 과제의 경우에는 나누어서 연습을 하고, 분수법이 필요한 학습자는 장기간 주의 집중이 불가한 학습자나 초보자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분수법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부분화, 하위 요소를 분리하여 각각 연습한다. 두 번째는 단순화, 과제 요소를 줄여 난이도를 낮춘다. 다음은 분절화, 전체 기술을 나누어 연습 후 결합한다. 그래서 골프의 스트로크를 예로 들면, 자, 부분화에서는 백스윙부터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 스윙, 이것을 각각 연습을 하는 것이 부분화입니다. 자, 단순화에서는 이 스트로크를 할 때 요소를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과 거리가 다 맞아야 됐다면 일단 방향부터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맞춰 나가는, 그래서 과제 요소를 줄여 이 연습 수준의 난이도를 낮추는 것이 단순화입니다. 자, 분절화는 전체 기술을 나누어 연습 후 결합을 한다. 그래서 이 분절화에서의 연습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수 분수법, 두 번째는 점진적 분수법, 세 번째는 반복적 분수법. 그래서 순수 분수법은 순서대로 발, 다리, 허리, 가슴, 팔, 각 분절을 다 연습을 했다면 한 번에 연습을 하고요. 점진적 분수법은 발하고 다리를 했으면 합쳐서 하체를 한 번 하고, 가슴하고 팔을 했으면 상체를 한 번 더 연습을 하고 식으로 점진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반복적 분수법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 연습을 했다면 다리를 추가해서 발과 다리를 연습하고, 허리를 추가해서 발과 다리, 허리를 한 번에 연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것이 반복적 분수법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다음은 파지와 전이에 대한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한번 개념을 보시면, 먼저 파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연습한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하는가가 이 파지고요. 전이는 과거의 학습이 새로운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전입니다. 그래서 이 파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떤 미로를 통과하는 검사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학습자는 처음에는 30초 정도가 걸렸다면 5번 정도 연습을 했을 때 20초가 걸리고, 10번 정도 연습을 하니까 15초에서 유지를 하더라. 이때 이 학습자의 수행 능력은 15초가 되겠죠.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 학습자에게 다시 미로를 통과하게 합니다. 이때 이 학습자는 첫 시도에서 자신의 기록인 15초를 달성하지 못하고 20초가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5번 정도를 했을 때 다시 자신의 최고 기록인 15초 정도에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개념을 구분해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학습자가 처음 시도를 했을 때 획득한 자신의 수행 점수, 이것이 절대 파지입니다. 절대 파지는 이렇게 단순하게 점수를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로 파지를 했는지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 파지 점수를 사용을 합니다. 상대 파지 개념에서 첫 번째 차이 점수는 사전 검사에서의 자기 기록 15초와 새로운 검사에서의 획득 점수 20초의 차이, 즉 5초가 되겠고, 백분율 점수는 이 절대파지 점수에서 자신의 차이 점수를 나눈 값이 이 백분율 점수입니다. 다음 절약 점수란 어떤 것이냐면, 처음의 검사에서 최고 수준까지 도달을 할 때 10회가 걸렸다면
파지 검사에서 자신의 최고 수준까지 도달을 하는데 5회가 걸렸죠. 그래서 이 학습자의 절약 점수는 5회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파지의 개념은 이렇고요. 다음 전이로 가서, 전이란 과거의 학습이 새로운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 전이에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자, 테니스 선수가 새로운 배드민턴을 배운다고 했을 때 스매시를 배우게 됩니다. 이때 이 선수는 테니스에서 스매시를 배워봤기 때문에 어떤 이런 파워나 동작이 배드민턴 스매시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을 정적 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테니스 선수들은 주로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요. 배드민턴 선수들은 손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손목을 쓰지 않던 습관 때문에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못하게 된 경우는 이제 부적 전이가 이루어졌다 라고 합니다. 자, 영전이는 뭐냐면 아예 어떠한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은 영전이라고 하고요. 자, 과제 내 전이와 과제 간 전이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과제 내 전이는 동일 과제를 다른 연습법으로 학습했을 때 어떠한 전이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과제 내 전이. 과제 간 전이란 다른 과제가 어떤 새로운 과제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는 것이 과제 간 전이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피츠와 포스너의 운동학습 단계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인지 단계, 연합 단계, 자동화 단계로서 그 예시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먼저 인지 단계는 운동 특성을 이해하고 이 운동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고, 교사는 이러한 운동학습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해야 되고, 학생은 배우면서 적절한 단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에서는 일반 지능 능력이 중요하다. 자, 다음은 연합 단계입니다. 연합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지 수행 전략을 선택하고 해결책을 탐구한다. 다양한 기술 요소를 연관시키고 상황에 따른 동작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또한 일관성과 수행력이 중요하고 어떠한 내재적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지각 속도 능력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 자동화 단계에서는 이러한 운동에서 의식적 주의가 필요 없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필요했던 주의를 다른 측면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행 오류가 적고 오류가 탐지된다면 이러한 오류를 수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런 심동작 능력이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발달 파트입니다. 첫 번째 이제 피드백 부분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자, 피드백의 기능. 첫 번째는 어떠한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한다. 학습자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고, 어떠한 행동을 일으키는 강화가 된다. 또 주의 집중을 시킬 수 있고, 이런 학습자가 지도자에 의존하는 특징이 있다. 크게 정보 출처에 대해서, 정보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재적 피드백. 내재적 피드백은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적, 운동 감각적 정보를 내재적 피드백이라고 하고, 느껴지는 것을 내재적 피드백이다. 자, 외재적 피드백은 지도자의 조언이나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 등이 외재적 피드백에 속합니다. 누가 주는 것이고요. 자, 정보 내용적인 측면에서 수행 지식과 결과 지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행 지식은 뭐냐면 이런 동작의 유형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질적 표현이고요. 예를 들면 언어적으로는 백스윙을 들지 않았어 라든가 영상 자료로 그 수행하고 있는 모습, 즉 달리기 자세를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준다든가, 또는 바이오 피드백, 운동을 하면서 심박수나 이 혈압 등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면서 동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수행 지식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결과 지식은 동작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뜻하고요. 어떠한 양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식의 빈도는 이제 적을수록 좋다. 학습자로 하여금 수행 지식을 많이 줘야 하지 결과 지식은 빈도는 적을수록 좋다. 자, 정밀성. 이러한 정보를 좀 더 정밀하게 줄수록 좋다. 자, 다음은 수용 범위. 학습자에게 어떠한 범위를 제공을 해주면
따로 결과 지식을 제시하지 않아도 학습자 스스로 그 범위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은 제시 시기. 제시 시기는 운동 수행 후에 학습자가 오류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부여를 한 다음에 결과 지식을 제시해야 된다. 다음은 자기 통제. 운동 수행에서 자기 통제적 측면을 강조하면 효과적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음 뉴로 피드백은 바이오 피드백과 조금 비슷하긴 한데 어떤 뇌파나 이런 심박수, 혈압 등을 이 결과에 대한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뉴로 피드백입니다. 자, 이때 결과 지식에는 이제 요약 결과 지식과 평균 결과 지식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 먼저 요약 결과 지식은 운동 수행에 매번 결과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 횟수 동안 직접 관찰을 하고 그 결과를 요약해서 주는 것이 요약 결과 지식이고, 평균 결과 지식은 어떤 운동 수행의 결과들을 평균치를 수치화해서 제공하는 것이 평균 결과 지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으로 내려가서 갤러휴의 운동 발달 단계. 그래서 크게 4가지, 길게는 7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반사 움직임 단계. 0에서 1세고 불수의적 움직임이다. 정보 처리 및 수용의 단계다. 다음은 초보 움직임. 1에서 2세로 성숙의 영향을 받는 유아죽 움직임이다. 그래서 기기나 걷기, 내밀기, 잡기, 놓기 등이 있다. 다음은 기초 움직임. 2에서 7세로 기본적인 움직임 기술로 달리기, 점프, 던지기, 잡기, 차기 등이 있다. 다음은 전문 움직임으로서 7에서 14세 이상이며 기본적인 움직임이 더 발달을 한다. 그 이후로 좀 더 구분을 하면, 자, 청소년기는 성장과 세련의 단계로서 운동 발달이 급격한 시기다. 또한 2차 성징 등이 일어나고, 만 18세에서 30세에는 최고 수행의 단계, 그래서 최상의 운동 수행 능력을 보여주고, 만 30세 이후로는 퇴보의 단계, 운동 기능이 점차 감소한다. 이때 적극적 운동을 통해서 이 감소 속도를 줄일 수가 있다. 는 것이 갤러휴의 운동 발달 단계입니다. 자, 운동 발달 이론. 갤러휴의 운동 발달 단계와 거의 일맥상통하고요. 운동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개인차도 존재를 하고 어떠한 발달에 필요한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때 발달을 하지 않으면 발달이 어려운 시기. 그래서 이런 민감기가 존재한다. 그리고 환경적 영향도 크다 라는 것이 운동 발달의 특징입니다. 발달 단계는 보시면 되고요. 아래랑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은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위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은 다시 말해서 얼마나 스포츠 수행을 잘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격적 요인도 있겠고, 정서나 시합 불안, 각성 불안, 동기, 목표 설정, 자신감, 심상, 주의 집중, 다양한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는 성격입니다. 홀랜더의 성격 구조는 2번 출제가 됐고요. 이 스포츠 수행을 잘하는 어떤 성격이 있다. 그리고 이 성격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먼저 심리적 성격에서 핵심 부분으로 이 사람의 태도나 가치나 동기 등이 이 심리적 핵이다. 두 번째는 전형적 반응. 그래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반응 양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역할 행동. 그래서 개인이 사회적 역할에 따라 취하는 일정 행동. 이제는 행동을 하는 거고요. 심리적 핵은 내인적 요인이고 역할 행동은 외인적 요인이다. 그래서 심리적 핵은 성격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서 일관적이고, 역할 행동은 어떤 사회적 역할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역동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격성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적대적 공격성, 타인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행동하는 공격성이고요. 수단적 공격성은 타인을 해하려는 목적은 아니나 어떠한 수단의 성취를 위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축구를 예로 들면 상대방의 어떤 부상을 목적으로 태클을 하는 것이 적대적 공격성이라면, 전략적으로 경기를 끊기 위해서 상대방의 태클을 유도하는 것은 수단적 공격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서와 시합 불안.
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검사지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거는 다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찍어서 맞추면 좋고 틀려도 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의 비교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태 불안은 뭐냐면 바꿔서 말하면 어떤 불안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어떤 불안한 상황 때문에 나의 상태가 초조하고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것이 상태 불안입니다. 특성 불안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불안한 특성입니다. 그 사람이 불안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상황이 아닌데 불안해하는 특징이 특성 불안입니다. 자, 비교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자, 경쟁 불안의 원인으로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경쟁 불안의 원인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경우 또는 승리에 대한 압박이 큰 경우에 경쟁 불안이 일어난다. 자, 다음은 밑에 불안 이론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불안 이론은 매우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이론이 있는지 그리고 각 이론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잘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불안 이론 자체는 불안과 운동 수행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고요. 이때 알아두시면 좋을 게 불안을 올리는 스트레스 과정이 있습니다. 불안을 올리는 스트레스 과정은 어떠한 스트레스가 생기는 환경이 있고요. 그 환경을 지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고 이 스트레스 반응이 자신의 운동 수행의 행동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이 이 불안을 올리는 스트레스 과정이 되겠습니다. 각 이론을 한 번씩 보시면 먼저 욕구 이론입니다. 욕구 이론은 각성과 수행은 비례한다. 그래서 사람이 각성하면 각성할수록 수행 능력도 좋아진다라는 것이 욕구 이론인데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다음은 역유가설로 적정 각성 수준이 존재한다. 이때 이것은 과제마다 다르다라는 것이 역유가설 이론입니다. 최적 수행 이론은 개인마다 고유한 불안, 각성 수준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사람마다 최적의 수행을 이루는 그런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이 최적 수행 이론입니다. 다차원 이론은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불안은 높으면 높아질수록 운동 수행에 부정적이다. 다만 신체적 불안, 각성은 어느 정도 적정 각성 수준이 있다라는 것이 다차원 이론이고요. 격변 가설 이론, 카타스트로피 이론은 인지적 불안이 낮은 경우 이런 역유 가설처럼 적정 각성 수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인지적 불안이 굉장히 높을 때에는 특정 시점에서 급격하게 운동 수행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이 격변 가설입니다. 전환 이론은 뭐냐면 기분 상태에 따라서 각성 수준이 다르다는 건데요. 각성 수준이 낮은데 기분도 안 좋으면 지루하다. 각성 수준이 낮은데 기분은 좋으면 이완돼 있다. 각성 수준이 높은데 기분이 안 좋으면 불안하다. 각성 수준은 높은데 기분도 좋으면 흥분 상태다 라는 것이 이 전환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에너지 이론은 어떠한 이 불안에는 이제 긍정적 에너지와 부정적 에너지가 존재를 하고 이 중간 지역에서 최적의 수행을 이룬다는 것이 이 심리 에너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욕구 이론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역유 가설 이론은 이런 식으로 역유자 모양, 최적 수행 이론은 어떤 최적 수행의 그런 구간이 있다. 다차원 이론은 인지 불안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고 신체 불안은 역유자 모양이다. 격변 가설은 인지적 불안이 낮은 수준에서는 역유자 모양이지만 인지적 불안이 높은 수준에서는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진다. 전환 이론은 어떠한 기분 상태와 각성 상태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와 함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이론의 특징과 그 그래프의 모습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에서 본 것처럼 이런 각성과 불안은 스포츠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 각성 불안을 조절을 하면 조금 더 운동 수행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조절 기법이 있고요. 2번 이상 출제가 됐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사고 정지, 부정적인 생각을 일단 정지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한다. 점진적 이완이란 한 근육씩 차례로 이완시켜서 몸 전체를 이완한다. 이때
필요한 조건으로는 조용한 장소와 편안한 자세, 정신적 도구와 수동적 태도가 있다. 다음은 자생훈련입니다. 점진적 이완과 비슷한데 자생훈련은 최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최면을 통해서 불안을 감소시킴. 6단계로 이루어지고요. 묻다, 심호, 보기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무거움, 따뜻함, 심박수, 호흡, 복부의 따뜻함, 이마의 차가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체계적 둔감화란 불안 상황이 생기면 이완을 시키는 훈련을 한다. 그래서 사전에 이 이완 기법을 연습을 해서 이런 불안 상황에 둔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계적 둔감하다. 호흡 조절은 호흡 조절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때 불안 감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산소 섭취량이 조절되기 때문에 운동 수행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 재구성.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라고 해서 사고정지랑 조금 비슷한데 인지 재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통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심상입니다. 심상은 나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말하고요.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화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하는 말. 그래서 세 가지 자화가 있고요. 지도적 자화는 어깨에 힘을 빼자와 같은 말. 동기적 자화는 욕심내지 말자, 끝까지 해보자 같은 어떤 동기 유발. 긍정적 자화는 어떤 좋아, 이거야, 느낌 좋다 같은 긍정적 메시지를 주는 자화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피드백은 어떠한 감지 장치를 인체에 연결을 해서 그 반응을 모니터를 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각성 불안을 조절한다. 이때 불안이 높으면 고요한 이미지나 긍정적 상상으로 불안을 낮출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이오 피드백입니다. 다음은 동기 파트입니다. 동기 파트는 매우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기에는 크게 내적 동기, 성취 동기, 그리고 이런 자신감 또는 귀인 이론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대시의 인지평가 이론. 즉 어떠한 내적 동기, 하려고 하는 내적 동기가 스포츠 수행 향상을 가져온다라는 것이 이 인지평가 이론입니다. 이때 대시는 인간은 어떠한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스스로 하고 싶어 한다. 자결성이 있고 또 잘하려고 한다. 유능성이 있다. 어떠한 사건이 영향을 준다. 어떤 정보 및 통제. 그러면 이 사건이 영향을 줬으면 이거 어떤 행동을 할지 안 할지는 내가 결정한다. 이 내적 동기. 그래서 자결성, 유능성, 정보 및 통제, 내적 동기가 이 4전제가 되겠습니다. 다차원 스포츠 동기 이론은 스포츠 동기가 여러 차원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무동기에서 타인이나 외적인 이유로 하다가 외적 동기, 결국에는 스스로 하려고 하는 내적 동기의 단계까지 간다. 이러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스포츠 동기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다차원 스포츠 동기입니다. 유능성 동기 이론은 이 유능성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요인이 유능감을 형성을 한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유능성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을 하고 이때 이 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첫 번째, 이 흥미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유능감은 얼마인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가 요인 3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취 동기에서 성취 목표 성향 이론. 여기에서는 과제 목표 성향과 자기 목표 성향의 비교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성취 목표 성향 이론이란 어떠한 성취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 목표 성향인과 자기 목표 성향인이 있다. 비교를 했을 때 이때 많이 헷갈리는데 과제 목표 성향인은 과제밖에 몰라. 자기 목표 성향인은 자기밖에 몰라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과제 목표 성향인은 운동 수행을 할 때 과거의 자신이 비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잘하는 것이 목표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실현 가능한 과제를 자신의 과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노력과 협동을 중시하고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수행을 할 때 긴장 및 불안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목표 성향인들은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합니다. 경쟁하는 타인. 그래서 매우 쉬운 과제를 통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통해서 그냥 포기를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술이나 재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자기 목표 성향인의 특징은 수행을 할 때 어떤 긴장이나 불안이 중대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나오진 않았지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게 동기 유발 원칙 중에 타겟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과제에 의사결정에 참여를 시켜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어떤 그룹을 편성을 해주고 어떤 향상도를 평가를 해서 알려주고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이러한 동기 유발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타겟 모형입니다. 자, 다음은 자신감 이론 중에 자기 효능감 이론을 보시겠습니다. 즉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운동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고요. 이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은 첫 번째는 어떤 성공 경험, 어떤 수행을 해봤나, 수행 완수. 두 번째는 대리적 경험, 타인을 관찰하거나 어떤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대리적 경험. 세 번째는 어떤 지도자의 피드백 같은 어떤 설득.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흥미나 어떤 동기 같은 정서적 각성이 자기 효능감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효능감이 운동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자기 효능감 이론입니다. 이때 이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성공 경험을 해주고 어떤 힘든 역경 그런 과제들을 극복한 경험을 하게 해주면 자기 효능감이 향상된다. 또 간접 경험을 시켜주고 언어적 피드백을 줘서 어떤 정보를 주고 이러한 각성 수준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게 된다. 다음은 귀인 이론인데요. 귀인 이론은 어떤 운동 수행의 결과에 원인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주 나오는 개념은 와이너의 3차원 분류. 이 귀인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래서 귀인의 안정성과 귀인의 인과성 그리고 귀인의 통제성으로 이 8가지 귀인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외우셔야 되고 이때 중요한 귀인 4가지가 능력과 일시적 노력, 과제 난이도, 행운 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이제 좋지 못한 귀인과 좋은 귀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좋지 못한 귀인, 이때 어떤 운동 수행을 실패했을 때의 좋지 못한 귀인은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귀인. 위에서 찾아보면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통제 불가능한 요인은 능력이죠. 그래서 실패한 학습자가 내 능력이 안 돼서 실패를 했구나 라고 귀인을 돌리게 되면 앞으로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인은 좋지 못하다. 자, 다음 좋은 귀인으로는 성공을 하는 학습자에게는 내적, 안정, 통제 가능한 귀인이 좋다. 예를 들어 다시 내적, 안정, 통제 가능한 귀인은 일관된 노력이죠. 그래서 성공한 학습자가 그 성공한 이유를 내가 꾸준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라고 귀인을 하면 앞으로도 일관적인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실패한 사람에게도 좋은 귀인은 내적이고 불안정하며 통제 가능한 귀인인데요. 다시 보면 내적이고 불안정하고 통제 가능한 귀인은 일시적 노력이죠. 그래서 실패한 사람에게는 노력이 너무 일시적이었다 라고 기인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좀 더 일관적인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시적 노력이 좋은 기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 설정 이론에서 목표 분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수행 목표는 자신의 과거 수행과 비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결과 목표는 어떤 결과, 그래서 시합의 승리나 올림픽의 메달 등과 같은 결과의 목표를 두는 것이고요. 과정 목표는 수행에 관련된 통제 가능한 것,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이 과정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신감은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보시고, 자, 심상 보시겠습니다. 심상은 쉽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여러 번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먼저 심상 훈련 요소의 3단계, 그래서 심상 훈련 요소의 3단계로서 감각과 선명도, 조절력 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심상 훈련을 할 때는 이런 감각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시각, 촉각, 청각 등 모든 감각을 동원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선명도,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는 실제와 같을수록 좋다. 그래서 장소나 날씨, 어떤 관중들의 모습까지도 상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조절력. 그래서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 이 이미지를 수시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패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공하는 장면을 조절해서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조절력의 특징이고요. 심상훈련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이론 중에 심리신경근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실제로 심상을 하는 동안 뇌와 근육이 실제 동작과 유사한 정리자극을 발생한다고 해서 심리신경근 이론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게 심상의 종류에는 내적 심상과 외적 심상이 있습니다. 내적 심상은 내 관점에서, 즉 1인칭 관점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게 내적 심상이고요. 외적 심상은 3인칭 관점, 관찰자의 관점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외적 심상입니다. 다음은 주의 집중 모형에서 리데퍼의 주의 초점 모형이 3번 이상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일 때 어떠한 변인에 의해서 그 4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 표도 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넓은 의미에서 바깥 방향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른 재빠른 평가. 예를 들면 골프 선수가 샷 전에 바람을 파악하는 것과 같고요. 자, 넓은 의미에서 자신 내부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분석. 그래서 자신이 했던 과거 샷을 회상하면서 분석하는 것이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바깥 부분에서 좁은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은 수행입니다. 그래서 하나 또는 2개의 단서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볼과 목표를 생각하며 샷을 하는 것이 수행이다. 좁은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주의 집중을 하는 것은 예행 연습. 정신적 연습과 정서의 조절이 있고, 예를 들면 완벽한 샷을 상상하며 심호흡을 한다. 그래서 이 표도 잘 알고 외우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의 집중 방법.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은 루틴을 만들거나 관중의 방해를 의식하지 않는다. 나쁜 생각을 정지한다. 지금 현재의 수행 목표에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이 주의 집중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루틴입니다. 루틴. 수행 루틴이 한 문제 출제가 됐고요. 수행 루틴의 특징으로 오랫동안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한다. 불안 감소와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고, 심상이나 혼잣말 등이 포함된다. 운동 상황이 달라져서 불안해도 이런 루틴을 사용 가능하다. 자, 수행 간 루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수행 간 루틴은 어떠한 동작을 하기에 앞서서 하는 수행 루틴과 달리 동작과 동작 사이에 하는 루틴이고요.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휴식을 하고, 이때는 심호흡 같은 거를 한다. 그리고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긍정적 감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동작을 하기에 앞서서 재집중. 방금 했던 동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할 동작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재집중이다. 다음은 수행의 사회심리적 요인 부분입니다. 먼저 집단 응집력에서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보실 거는 이 사회적 태만 현상이 되겠습니다. 운동 수행 상황에서 혼자 할 때보다 여럿이서 할 때 더 운동 수행 능력이 감소한다. 이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 태만 현상이라고 이름 짓고 링겔만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 전략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할당 전략. 그래서 왜 태만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혼자일 때 더 잘하기 위해서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체전과 개인전이 있으면 개인전 준비 때문에 단체전은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당 전략. 최소화 전략. 이길 때 이기더라도 적은 힘을 써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쓴다 해서 최소화 전략이 있습니다. 자, 무임승차 전략은 남들이 노력할 때 그냥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편승을 해서 태만 행동을 하는 것이 무임승차 전략입니다. 이러한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싫어서 같이 태만 행동을 하는 것이 반무임승차 전략. 그래서 이 4가지 사회적 태만 현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태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개인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사회적 태만 허용 사항을 사전에 규정을 한다.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 또 지도자는 선수와 계속 대화를 해서 이러한 태만 현상을 방지하고 개인의 공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자, 여러 명이 있을 때 운동 수행이 감소하는 것을 과정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 손실 유형에 대해서 구분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이 조정 손실과 동기 손실에 대해서. 자, 조정 손실은 어떤 손발이 안 맞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는 어떤 코치의 전략이 미흡을 했을 때 이런 조정 손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운동 수행이 감소한다.
두 번째는 동기 손실이고요. 최대 노력을 안 해서 이런 운동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동기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태만 현상이 이런 동기 손실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캐론의 응집력 모형에서 팀 요소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팀의 어떤 요소가 이런 응집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을수록 응집력이 좋다. 팀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응집력이 좋고, 어떠한 목표에 대한 지향성이 있으면, 또는 팀 전체의 성취 욕망이 있고, 집단이 이루어야 될 과제가 구분이 되어 있고, 또 그 팀의 성과 규범이 명시화되어 있으면 이러한 팀에서는 응집력이 향상된다는 것이 캐론의 응집력 모형입니다. 이 응집력 모형에서는 이제 팀 요소 말고도 이 세 가지 다른 요소가 있는데요. 그냥 가볍게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적 요인에는 어떤 조직의 지향성,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지리적 요인, 그 집단이 얼마나 큰가, 집단의 크기, 개인적 요인으로는 그 구성원의 성격이나 태도나 성원의 성별 등이 있다. 리더십도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도자의 행동이나 리더십의 유형, 대인관계, 팀관계 등이 이런 응집력에 영향을 준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리더십도 어떤 집단의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쉘라두라이의 다차원 리더십 모형이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표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도자 행동에 따른 결과입니다. 규정 행동과 실제 행동, 선호 행동이 일치했을 때 어떤 이상적인 리더십이다. 규정 행동, 실제 행동, 선호 행동 모두 일치하지 않을 땐 자유방임이다. 규정 행동과 선호 행동은 일치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럴 땐 지도자의 해임. 규정 행동과 선호 행동은 맞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수행. 규정 행동은 일치하지 않지만 선호 행동이며 실제로 행동하면 만족감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촉진입니다. 사회적 촉진에서 사회적 지지 유형으로서는 그게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비교 동반자 지지, 비교 확인 지지 등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회성 발달 부분에서 팀 구축 프로그램 개념 모형이 2번 이상 출제가 됐습니다. 어떤 팀을 구축할 때 그 필요한 단계나 그 단계에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구조나 집단의 환경이 집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 집단 과정을 통해서 집단 응집력이 결정된다. 이때 집단 구조와 집단 환경 요인은 이 두 가지. 그래서 팀 환경 요인에서는 독특성과 근접성. 독특성은 팀원들이 독일한 유니폼을 가지고 있고, 근접성, 같은 포지션의 선수에게 가까운 라커를 배분을 한다든가 등의 환경 요인이 있고요. 팀 구조 요인에서는 역할 명료성, 팀 규범 수능, 팀 리더십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팀 과정 요인에서는 개인적 희생, 목표와 목적, 협동,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집단 응집력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 팀 구축 프로그램 모형이었습니다. 다음은 운동심리학 파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왜 운동을 계속하는가와 관련된 문제고요. 먼저 첫 번째, 운동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규칙적인 운동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인지능력을 개선한다. 상태 불안을 감소시키고 우울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 또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킨다. 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울증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한 문제 나왔고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왜 우울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이론이 있는데요. 모노아민 가설,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엔돌핀 가설,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엔돌핀이 나와서, 인류학적 가설, 인류는 유전적으로 신체 활동을 해야 안 우울해지기 때문에, 상호작용 가설, 운동을 하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우울해지지 않는다. 기분전환 가설, 운동을 할 때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즐겁다, 우울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다음 심리사회적 가설에서 4가지 요인으로는 운동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위약 효과, 기대, 주의 효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 주의를 받기 때문에 우울증이 감소된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나 외모가 수려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자아상 개선을 통해 우울증이 감소된다라는 것도 있고,
운동을 하면 자신의 삶의 일부를 통제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심리사회적 가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심리 이론에서 왜 운동을 계속하는가? 자, 매슬로우의 욕구 위기 이론이 한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매슬로우는 사람이 욕구에는 위계가 있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 다음 단계의 욕구로 나아간다라는 거고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단계를 나눌 수가 있다. 자, 다음은 왜 운동을 계속하는가에 대해서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 합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첫 번째 의도가 강할수록 운동을 계속하려고 하겠고, 태도, 운동 결과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좋을수록 그 운동을 계속하려고 하겠고, 주관적 규범,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압력이 강할수록 운동을 계속한다. 라는 것이 이 합리적 행동 이론의 세 가지 변인이 되겠습니다. 의도와 태도와 주관적 규범. 다음은 아이젠의 계획된 행동 이론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도와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 인식이 어떠한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 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이론이고요. 이 행동 통제 인식은 이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라는 이론입니다. 다음은 자결성 이론입니다. 자결성 이론은 운동을 계속하는 이유가 어떠한 자결성에 있다. 그래서 다양한 요소가 이 자결성에 영향을 주고 이 자결성이 운동을 계속하게 만든다 라는 이론이고요. 여기서 나왔던 문제는 규제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운동을 실천하는 그 의도에서 첫 번째 확인 규제. 그래서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와 같이 그 운동의 중요성을 개인이 확인을 해서 실천하는 것이 확인 규제입니다. 자, 외적 규제는 성적에 문제가 생겨서와 같이 어떠한 외적 통제 요인이 운동 실천을 유발하는 것이고요. 의무감 규제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 때문에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내적 규제. 내적 규제는 체육이 재미있어서와 같이 단순한 내적 요인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내적 규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차스카의 운동 변화 단계 이론입니다. 두 문제 이상 출제가 되었고요. 각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특징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관심 단계는 어떤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생각 없음. 관심 단계는 이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할 생각이 있는 거고 6개월 이내에 생각이 있음. 자, 이때부터는 행동 변화에 손익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무관심과 관심 단계까지는 개인이 인식을 할 때 운동을 하면 손실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다음은 준비 단계. 준비 단계는 하겠음. 30일 이내에 시작할 예정. 그래서 행동 요소와 인지 요소를 포함. 이 단계에서는 어떤 이익이나 손실이 비슷하게 인식을 합니다. 자, 다음은 실천 단계. 하고 있음. 꾸준히 하는 중이며 아직 6개월은 안 된 상태.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다른 단계보다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실천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유지 단계. 계속 하는 중. 이제는 꾸준히 하는데 6개월이 넘은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지루하고 집중력의 상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대비를 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과 유지 단계에서는 운동을 참여했을 때 이익이 더 크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차스카의 운동 변화 단계 이론에서 추가로 나올 만한 개념은 이 인지적 과정과 행동적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인지적 과정은 그 준비 단계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운동에 대한 의식을 높여주고 극적 안도, 운동을 하면 어떠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환경과 자기를 재평가하고 어떠한 사회적 해방 등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행동적 과정, 그 환경의 변화로서 첫 번째 반대 조건화, 운동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을 없애는 거고요. 도움 관계, 주변의 도움을 받고 어떠한 보상을 강화를 받고 자기 해방, 마음만 먹으면 나는 할 수 있다. 자극 조절, 운동을 방해하는 자극 등을 제거하는 것이 이런 행동적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동 실천 중재 전략입니다. 여러 번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특히 이 행동 수정 중재 전략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인지 전략과 비교하는 문제도 나왔고요. 어떻게 하면은 운동을 실천을 할 수 있게 하는가? 특히 이제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과 이런 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한번 보시면 먼저 의사결정 단계. 눈에 잘 띄는 곳에 운동화를 두거나 계단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단서를 제공한다. 두 번째, 출석 상황 게시. 어떤 공공장소에 이 출석 상황을 게시하면 동기가 유발이 된다. 보상을 제공한다. 상금이나 복권 등 보상을 제공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운동기능 향상과 더불어 동기 유발의 효과도 있다. 라는 것이 행동수정 중재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지 전략에는 목표 설정.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도전감을 일으키는 약간 어려운 과제를 설정해준다. 의사결정 균형. 이익과 손실을 비교해서 운동에 참여를 하도록 한다. 운동일지. 어떤 태도나 체력의 향상 정도를 정보로서 제공을 해준다. 운동계약. 강제적으로 운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를 시켜서 그 책임감을 증대시켜 운동 실천을 한다. 운동 모니터링. 어떤 심박수나 호흡 등을 관찰한다. 마지막 집중법. 집중법에는 내적 집중과 외적 집중이 있으며 내적 집중은 개인이 느끼는 어떤 느낌, 근육이나 심장, 호흡과 같이 내적으로 집중하는 것. 외적 집중은 운동을 할 때 주변에 들리는 음악이나 주변의 상황을 구경하는 것이 집중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인버그와 굴드의 바람직한 처벌 행동 지침. 첫 번째로 연습 중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일관적으로 대하고 사람이 아니라 행동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다. 어떤 처벌 규정은 선수와 함께 만든다. 신체 활동을 처벌로 활용하지 않는다. 개인적 감정을 싫지 않는다. 타인과 비교나 창피를 주지 않는다. 단호하게 행동한다. 상식적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운동 애착을 촉진하는 전략.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운동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어떤 표어나 포스터로 의사결정에 단서를 제공하고 친구나 가족이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운동 애착을 촉진시키는 전략. 스포츠 심리 상담 파트입니다. 스포츠 심리 기술 훈련의 특징. 경기력 향상에 즉각적인 도움은 안 된다.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평소 연습과 통합을 해서 같이 훈련을 해야 한다. 심상, 루틴, 사고 조절 등의 심리 기법 등이 사용된다. 또 심리기술은 연령, 성별, 경기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선수들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스포츠 심리 상담의 윤리 규정. 그래서 개인차를 존중을 하고 어떠한 인정받은 지식이나 기법을 제공해야 하며 내담자의 이익이 최우선 돼야 한다. 필요시에는 다른 상담자에게 이양할 수가 있고 또 지인의 심리 상담은 지양한다. 아래 보시면 스포츠 심리 상담에서 상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적극적 경청. 눈을 마주친다든가 상체를 상대방 쪽으로 좀 더 기울인다든가. 관심 집중. 여기서 말하는 관심 집중이란 내담자한테 하는 관심 집중이 아니라 상담자가 어떤 스킬들을 써서 내담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 형성, 라포 형성, 또 공감적 이해 등이 있다. 자, 마지막 상담사의 역할. 그래서 내담자를 공감하고 내담자와 어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라포. 또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면 안 되겠고 어떤 언어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도 필요하다. 또 관심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하며 선수의 인간적 성장과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또 상담에 앞서서 상담의 과정을 안내를 해야 한다. 이것이 상담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스포츠 심리학 기출문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합격하실 수 있게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